여유로운 노후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혼 첫날 밤, 저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세차게 뛰었죠. 80살의 노인, 방금 제 남편이 된 그분이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하지만 그분의 뜻을 채 알기도 전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를 경악하게 만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이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밀을 품은 채 생사를 넘나드는 여정의 기록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제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제 자신을 팔아야만 했던 그 순간부터 마지막 진실이 드러나는 그날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푹푹 찌는 7월의 어느 날, 뜨거운 바람이 낡고 허름한 단층집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아버지 이재성 씨의 거친 기침 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창백한 피부, 퀭하게 들어간 두 눈, 만성폐렴은 몇 년째 아버지를 괴롭혔지만 이번에는 꼼짝도 못하실 만큼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이서연, 막 20살이 된 이 집의 막내딸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 앞값을 대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꿈과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이제 제 능력 밖의 일이 되어버렸죠. 의사는 당장 입원해야 하며 초기 치료비만 최소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은 제게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벌었고 생활비를 제하고 아버지께 보내드리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친척과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집엔 이미 은행 대출 때문에 담보로 잡힌 집문서 외에는 아무런 재산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버지께 묽은 죽을 차려드리고 막 설거지를 마쳤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웃에 사는 김 여사였습니다. 입이 빠르고 말 많기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분이었죠. 집에 들어온 아주머니는 아버지를 잠시 살피더니 무언가 망설이는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사정 어려운 거 다 안다. 아버지는 저렇게 누워만 계시고 약값도 없을 테고 내가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김 여사님은 말을 흐리며 누가 들을세라 골목 밖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제가 재차 묻자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옆 동네에 사는 80살 먹은 박 회장님이 있는데 소문난 부자지만 심장병이 있고 작년에 사모님과 사별했다는 것이었죠. 그 노인이 말년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아내가 되어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4천만 원, 아니 5천만 원도 당장 손에 쥐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80살 노인과 결혼이라니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병상에 누웠다라 아빠 좀 살려다오라고 말하는 듯한 아버지의 애원하는 눈빛이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고 결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돈이 없으면 아버지는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유일한 길일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여사를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김 여사님은 이미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붉은 벽돌이 깔린 길 안쪽에 자리한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철문 안으로는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장미가 만발해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문을 열고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나중에야 박진우 회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 노인이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비단 옷을 입고 머리는 백발이었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기묘할 정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내 조건을 알고 왔나?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랍에서 두툼한 돈다발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5천만 원이다. 예식은 내일 치르지.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증인 몇 명만 있으면 된다. 오늘부터 자네는 내 아내야.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돌봐주게. 저는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도 동시에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을 팔았지만 아버지의 목숨과 바꾼 것이라면 후회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습니다. 저는 급하게 맞춘 붉은 한복을 입었고 박 회장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의 먼 친척 몇 명만이 참석했을 뿐 음악도 꽃도 축하의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80살 노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침실은 넓었지만 싸늘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잠옷자락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들어와 천천히 문을 닫고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굳었지만 그는 그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얘야, 무서워 마라. 널 해치지 않아. 나는 그저 말동무가 되어주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것뿐이다. 부부간에 그런 일은 필요 없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큰 돈을 써가며 젊은 여자를 데려와 그저 대화만 하겠다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웅크려 누워 옆에서 들려오는 노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회장이 정말 비밀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올 때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 회장은 옆에 없었고 그의 베개 위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달려내려갔을 때 갑자기 뒤편 창고에서 가정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창고 문으로 달려가는 동안 심장이 흉곽을 부수고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습니다. 가정부 민지 씨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과 공포로 커진 눈으로 벌벌 떨며 창고 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키키한 곰팡내와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빛 덕분에 차가운 흙바닥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사람의 형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었습니다.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한쪽 어깨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를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숨결은 약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된다. 저는 겁에 질려 사람들을 불러 병원으로 모시려 했지만 그는 이상할 정도로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자신을 방으로 부축해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지 씨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저를 도왔습니다. 침대로 돌아온 박 회장은 제게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의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시퍼런 멍 자국 외에도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핥힌 듯한 길고 깊은 상처들이 있었고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배어나와 수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회장님을 이렇게 만든 건가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일이니 너는 끼어들지 마라. 다만 오늘부터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방 밖으로 나가지 말거라.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심하게 다치신 걸까? 그리고 누가 이 넓은 저택 안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그날 오전 내내 저는 조용히 침대 곁에 앉아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는 약을 먹고 제가 끓인 죽을 조금 드시더니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늙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의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도대체 박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그가 깊이 잠들자 저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민지 씨의 방에서 그녀와 낯선 남자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다음은 장담 못해.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 새로운 저 애가 들으면 큰일 나. 민지 씨가 답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에 귀를 바싹 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그들에게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일단 속이나 잘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이 집이랑 땅은 전부 우리 차지가 될 거야. 그때는 남자의 목소리가 끊기며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들킬까봐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박 회장님일까? 그의 재산을 노리고 있고 다음이라는 건 또다시 손을 쓰겠다는 의미일까? 그날 오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회장은 깨어나 베개에 기댄 채 낡은 수첩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엿들은 이야기를 물어보려 했지만 그의 눈빛을 보자마디 포기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녁 식사는 저와 단둘이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민지 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박 회장은 저를 맞은편에 앉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집에 살려면 한 가지는 알아둬야 한다. 나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마라. 오래된 가정부든 가까운 친척이든 말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째서 부유한 집안이 이렇게까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걸까? 그날 밤 거실을 정리하다가 저는 우연히 곡가구 뒤에 있는 작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니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열쇠를 찾아보려던 순간 등 뒤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위험한 곳이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위험하다고. 바로 이 집 안에서 말이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바람 소리, 집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나무 삐걱이는 소리, 그리고 아침에 보았던 베개 시세 핏자국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며 구하려 했던 아버지를 떠올렸고 제 인생 전체를 걸고 맺은 이 보이지 않는 계약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자정 무렵 모든 것이 고요함에 잠겼을 때 복도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몰래 움직이는 듯한 느리고 불규칙한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저는 살짝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의 그림자가 고가구 뒤 비밀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로 보이는 번쩍이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모든 본능이 저 아래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다시는 돌아올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뒤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은 저릴 정도로 꽉 쥐었고 관자놀이의 혈관이 쿵쿵 뛰며 어서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려가서 진실을 파헤칠 것인가 아니면 물러서서 내 안전을 지킬 것인가.
하지만 그때 창고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박 회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을 외면한다면 내일 그는 또다시 위험에 처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살아남을 기회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문경첩이 끼익 하는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숨을 참았습니다. 남자의 모습은 이미 비밀문 너머로 사라졌지만 나무 계단을 밟는 묵직하고 느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얇은 얼음 위를 걷듯 아주 조심스럽게 고가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문은 여전히 살짝 열려 있었고 아래에서부터 차가운 공기가 밀려 올라왔습니다. 곰팡내와 함께 역하고 불쾌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몸을 숙여 안을 들여다보니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썩은 나무 계단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은 거세게 뛰었지만 두 발은 저절로 아래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지하실에는 복도 끝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노란 백열등 불빛만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 뒤에 숨어 살짝 엿보았습니다. 아까 그 남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머리가 약간 벗겨진 그가 낡은 나무 괴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짤그랑하고 울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괴짝 안에는 돈과 금부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갈색 서류철 하나를 조심스럽게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는 칼날 같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휙 돌아보니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계단 아래에 서서 어두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서 이곳을 떠나라는 듯 가볍게 고개를 젓는 것을 본 순간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야? 저는 겁에 질려 뒤돌아 계단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저를 쫓는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거친 손이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 계집애,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끊어 말했습니다. 저는 벗어나려 애썼지만 그는 훨씬 힘이 셌습니다. 놔줘. 등 뒤에서 박 회장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를 놔줘라. 그 남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스쳤지만 결국 제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소름 끼치도록 작은 목소리로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그는 말을 흐리며 조용히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벌벌 떨었습니다. 박 회장이 다가와 저를 방으로 부축했습니다. 문을 단단히 잠글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받겠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곳이 아니다. 저자는 내 친족하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족하라니. 가족이 그를 해치려 한다는 말인가. 박 회장은 베개에 살며시 기대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지. 지난번에 내가 다친 것도 저놈 짓이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없어.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침묵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그에 대한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80살의 노인이 자기 집에서조차 가장 가까운 사람을 경계하며 살아야 하다니.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와 약속해야 한다.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 둘 다 위험해진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막연한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낮에는 박 회장을 돌보고 밤에는 잠든 척하며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정 무렵이면 어김없이 몰래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남자의 차갑고 위협적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의 간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거실에 있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들자 저편에서 낮지만 따뜻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맞으신가요? 저는 박 회장님의 오랜 친구인 최민준 의사입니다. 급히 만나 뵈어야겠습니다. 회장님의 목숨과 관련된 일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왜 그의 오랜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 무슨 일인지 아시는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5분 뒤에 집 앞 카페로 나오세요. 아무도 모르게 전화는 끊겼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박 회장님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 남자는 정말로 도움을 주려는 걸까? 방 안을 보니 박 회장님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으며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숨은 가빴지만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대문 열쇠는 출입문 근처 고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열쇠를 쥐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깍하는 소리가 작게 울렸지만 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길 건너편 카페는 불과 몇십 미터 거리였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쿵쾅거렸습니다. 힘들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따라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나무 테이블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50대쯤 되어 보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의 남자가 회색 셔츠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서연 씨군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최민준입니다. 박 회장님의 오랜 친구죠. 은퇴하시기 전까지 오랫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의 새 부인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아버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한 최 의사님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 놀라는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경고해드리고 싶어서요. 박 회장님은 지금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연 씨와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깜짝 놀라 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위험하다니요. 누군가 그분을 해치려 한다는 건 알지만 최 의사님은 말을 끊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집 안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손에 넣으려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것, 심지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물건이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게 대체 뭔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최 의사님은 한참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 압니다. 만약 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님이 당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말라고 말하던 박 회장의 눈빛이 떠올랐고 등골을 타고 기묘한 감각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최 의사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선 항상 주변을 경계하세요. 만약 누군가 고가구 뒤 지하실에 손을 대는 걸 보면 어떤 방법으로든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게 제 번호입니다. 그는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를 만난 사실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알려선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쪽지를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만약 최 의사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헤어졌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거실 불이 여전히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나오기 전에 다 껐는데 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화난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평온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어딜 다녀오는 게냐? 그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감기약 좀 사러 문 앞에 다녀왔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이 중요하지. 하지만 다음부터는 나가기 전에 나에게 먼저 말하거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올라갔지만 문을 닫는 순간 그가 제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몇 배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 모든 것이 제 안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듯 했습니다. 최 의사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지하실에 손을 대는 걸 보면. 하지만 문제는 거의 모든 위험이 바로 그 지하실에서 비롯된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새벽 2시쯤 아래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복도로 나가보았습니다. 또다시 그 키 큰 남자의 그림자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민지 씨가 검은 천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가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두 사람은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애가 타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최 의사님께 연락하면 제 시간에 오실 수 있을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최 의사님의 목소리가 막 들려오려는 순간 차가운 손이 등 뒤에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휙 돌아보니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가락 하나를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더니 속삭였습니다. 나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야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무엇을 보든 절대 소리 내서는 안 된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목을 꽉 잡고 지하실 문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남자와 민지 씨의 발소리는 이미 아래쪽 어둠 속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앞세웠습니다. 저는 저 아래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 회장의 손은 차가웠지만 제 손목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 힘 속에서 나이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모를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썩은 나무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곰팡내와 비릿한 냄새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복도 끝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벽에 오래전 물이 샌 듯한 얼룩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키 큰 남자와 민지 씨의 작은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서둘러 아무도 몰라 남자가 재촉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물쇠가 워낙 튼튼해서 민지 씨가 속삭였고 열쇠가 짤끄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회장은 입술에 손가락을 대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저를 구석진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복도 끝에 있는 철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문은 보통 문과 달랐습니다. 두꺼웠고 표면에는 누군가 억지로 열려고 한 듯한 긁힌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민지 씨가 몸을 숙여 열쇠를 하나씩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렸고 안에서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남자가 문을 더 활짝 열자 손전등 불빛이 안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몸을 기울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천장까지 닿는 나무 선반에 나무 상자와 쇠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 중앙, 천으로 덮인 긴 테이블 위에는 검은 천으로 여러 겹싸인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찾았다. 남자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쉬어 있었습니다. 그와 민지 씨는 함께 그 물건을 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검은 천이 벗겨지자 짙은 색의 나무 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뚜껑에는 고풍스러우면서도 섬뜩한 기운을 풍기는 기묘한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만 봐도 그것이 엄청나게 귀한 물건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 회장이 저를 뒤로 살짝 밀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들이 저것을 열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열리면 다시는 돌아갈 길이 없을 것이다. 제가 이유를 물으려 하자 그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저는 질문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우리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갑자기 제 발이 부러진 나무 토막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고요한 공간에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야? 남자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즉시 손전등 불빛이 우리 쪽을 향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박 회장이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도망치면 죽는다. 가만히 있어라. 그가 속삭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얇고 악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이셨군. 그는 작은 칼을 손에 든 채 다가왔습니다. 칼날이 손전등 불빛 아래 번쩍였습니다. 민지 씨가 뒤따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과 불쾌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왜 여기에 내려오셨어요? 민지 씨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지팡이를 짚은 채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연함이 엿보였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다. 이곳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너희가 뭔데 함부로 손을 대느냐.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메마른 웃음소리였습니다. 회장님 거라고요? 이제 늙고 병들어 곧 죽을 목숨인데 이 물건은 회장님 손에 있어봤자 낭비일 뿐입니다. 제가 잘 간수해드리죠. 어쩌면 이 젊은 아가씨도 저와 함께 남아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는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멀어져야 한다고 느꼈지만 두 발은 바닥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박 회장이 몸을 돌려 저를 계단 쪽으로 세게 밀었습니다. 도망쳐, 서연아. 그가 외쳤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지만 바로 등 뒤에서 쫓아오는 남자의 발소리에 어쩔 수 없이 뛰어야 했습니다. 민지 씨가 무언가 소리쳤지만 똑똑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막 오르려 할 때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하실 아래에서는 손전등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과 남자의 그림자가 뒤엉켜 싸우고 있었습니다. 쿵하는 강한 충격음이 들린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내려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지하실 문을 닫고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래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지하실 문이 흔들리며 닫고 분노에
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열어. 이 계집애야.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으면 박 회장님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욕설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몇 미터 떨어진 전화기를 떨리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최 의사님께 전화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전화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부수고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습니다.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문 두드리는 소리는 여전히 요란했습니다. 매 순간이 저에게 즉시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떨리는 손이 수화기 위로 올라갔고 최 의사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 하나하나가 끊어지기 직전에 팽팽한 밧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 최 의사님의 목소리가 저편에서 낮고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박 회장님을 그들이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지하실에서 마치 무거운 철문이 세게 부딪히는 듯한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 끊지 말고 계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최 의사님이 다급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지만 손은 여전히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지하실 문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강해지더니 갑자기 뚝 그쳤습니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1분, 2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걸었던 자물쇠가 안에서부터 부서진 것이었습니다. 지하실 문이 벌컥 열렸고 손전등, 불빛이 천장을 훑더니 제 얼굴 앞에서 멈췄습니다. 키 큰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그의 숨은 가빴지만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칼이 번쩍이고 있었고 뒤이어 민지 씨도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옷에는 진흙 같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로군. 그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점점 뒤로 물러섰고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칼날에서 풍기는 금속 냄새와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혔습니다. 박 회장님은요? 저는 애써 목소리를 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늙으면 힘이 없지. 내 걱정이나 해. 그가 한 걸음 더 내딛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끼익하는 급정거 소리가 대문 앞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멈칫했습니다. 서연 씨, 문 열어요. 최 의사님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옆으로 몸을 날려 정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남자가 으르렁거리며 뒤쫓았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망치처럼 무겁게 바닥을 울렸습니다. 제가 막 문고리를 여는 순간 그의 거친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밖에서부터 벌컥 열렸습니다. 최 의사님이 뛰어들어왔고 그 뒤를 사복 차림의 두 남자가 따랐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형사였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그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민지 씨는 그 광경을 보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다른 한 명이 재빨리 뒤쫓아 붙잡았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최 의사님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은 활짝 열린 지하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 의사님은 한 명에게 지하실을 확인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이 박 회장님을 부축해 올라왔습니다. 그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가빴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안심시키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가 작게 말하고는 최 의사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최 의사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게 그를 방으로 모시고
당분간은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박 회장님을 방으로 부축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봤겠지.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수많은 의문이 샘솟았습니다. 그 괴짝에 대해, 기묘한 문자에 대해, 그리고 왜 그것을 열면 돌아올 길이 없다고 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친 눈빛을 보자 모든 질문을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형사들의 신문 소리와 정원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어렴풋이 들리는 바로는 그 남자는 박 회장의 먼 친척 조카였고 여러 차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민지 씨는 그 괴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애매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모든 것이 잠시 진정되었고 형사들은 떠났습니다. 최 의사님만 남았습니다. 그는 거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 씨, 묻고 싶은 게 많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 밤 듣게 될 이야기는 아버님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의사님은 찻잔을 따라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 괴짝에 든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40여 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만약 그게 밖으로 새어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사건인데요? 최 의사님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많은 자들이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박 회장님을 지킬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당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마치 또 다른 비밀의 문이 제 마음속에서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문은 어둠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최 의사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하세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어쩌면 위험이 가장 가까이 다가온 순간일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넓은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밖에는 달이 높이 떠 있었고 차가운 달빛이 쏟아져 내려 바닥 타일 위에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이 다른 갈림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하실의 그 괴짝이 오랫동안 저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겁게 짓눌리는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의 일들은 마치 악몽 같았지만 옆 침대에서 박 회장님이 여전히 조용히 잠들어 계신 것을 보고서야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 회장님의 나이든 가정부인 박 여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아침 식사하러 내려오시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머리를 정돈한 뒤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식당에는 박 회장님이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여전히 낡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어젯밤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리 와 앉거라. 뭐 좀 먹고 이야기하자. 아침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입을 열려고 할 때마다 그의 깊은 눈빛에 망설여졌습니다. 마지막 찻잔을 비웠을 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어제 네가 직접 봤듯이 이 집은 겉보기처럼 평온한 곳이 아니다. 네가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나는 네가 언젠가 이 일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괴짝은 대체 뭔가요? 박 회장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괴짝에는 오래전 묻혀버린 한 사건에 대한 모든 서류,
사진, 자료가 들어있다. 거대한 권력 집단과 관련된 일이지. 내가 그걸 지키고 있는 것은 사리사욕 때문이 아니라 만약 악인의 손에 들어가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말은 어젯밤 최 의사님의 다급했던 목소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온 거죠? 저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요. 그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법적으로 너는 내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 사실만으로 너는 이 집의 모든 것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되지. 그 괴짝을 노리는 자라면 너에게도 접근할 것이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서명할 때 저는 오직 아버지를 살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저를 이해할 수 없는 전쟁 속으로 올가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대문 벨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님이 나가서 문을 열고 돌아와 박 회장님께 속삭였습니다. 최 의사님이 오셨습니다. 잠시 후 최 의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처럼 다급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그는 저와 박 회장님 맞은편에 앉아 끈으로 단단히 묶인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젯밤 그 두 놈에 대한 정보입니다.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지만 혼자 움직인 건 아닌 게 확실합니다. 박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최 의사님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제부터 혼자 다니시면 안 됩니다. 동네 안에서라도요. 제 사람이 멀리서 지켜볼 테지만 그래도 항상 경계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곳을 당장 떠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이 소용돌이에 단단히 묶여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장님 방에 꽂을 국화 몇 송이를 꺾으러 뒷마당에 나갔습니다. 몸을 숙였을 때 축축한 흙바닥 위에서 낯선 신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의 것과는 다른 더 크고 깊은 자국이었습니다. 그 자국은 담장 밖에서부터 제 방 창문 바로 아래까지 이어져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가 최 의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저를 따라 나와 자국을 살펴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잠입했었군요.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은 걸 보면 정찰을 하거나 지하실로 들어가는 길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그 말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쉽게 드나들 수 있다면 과연 언제쯤 안전해질 수 있을까? 밤이 깊었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왓장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조용히 움직이는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발코니로 나가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망고나무 옆에 한 인형이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그림자, 얼굴에 바늘 가린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고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번뜩이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쏜살같이 몸을 돌려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내려가 최 의사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조용했고 짓밟힌 흙과 나무심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 의사님이 주위를 둘러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군요. 오늘부터는 밤에 제가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최 의사님의 존재가 단지 약간의 안도감을 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추격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하실의 괴짝과 그 안의 비밀은 언제든 타오를 준비가 된 꺼지지 않는 불씨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지만 그날 밤에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이 느리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다가올 끔찍한 무언가를 향한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시 눈을 붙였을까 싶을 때
다급한 노크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최 의사님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일어나세요. 저와 회장님께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걸치고 그를 따라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박 회장님은 이미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고 앞에는 이미 개봉된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이렇게 빨리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 어젯밤 놈들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최 의사님이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젯밤 발코니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원 아래 멀리에는 낯선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이 사진은 집 안부지에서만 찍을 수 있는 각도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 담장 안에 사람이 있었다는. 최 의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단순히 관찰만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리려 한 겁니다. 압박 수단이죠. 박 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지하실에 있는 그 괴짝은 원래 내 아버지의 것이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버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내 아버지는 이 지역의 토지 및 광물 채굴권과 관련된 거대한 비리 사건을 조사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수많은 증거를 수집했지만 세상에 공개하기 직전에 함정에 빠지고 말았지. 그 서류들을 내게 맡긴 건 놈들이 그것을 파기하려 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과거 이야기를 피했던 이유, 박 회장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저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온 이후로 그들이 끈질기게 저를 쫓았던 이유까지.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 놈들이 내 방까지 찾아온 이상 더는 숨길 수가 없구나. 최 의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연 씨,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 괴짝을 여는 것은 거대 권력 집단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아도 놈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옅은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잿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박 회장님과 최 의사님이 서재에서 논의하는 동안 저는 혼자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나무 괴짝은 얇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대자 차가운 감각이 팔을 타고 흘렀습니다. 자물쇠는 그대로였지만 살짝 눌러보니 옆에 무언가를 끼워 넣을 수 있을 만한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가씨, 혼자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여긴 깨끗하지 않아요. 제가 무언가 물으려 했지만 그녀는 서둘러 등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지하실의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듯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 장이 섰습니다. 최 의사님은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아버지께 드릴 약을 사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그는 동행하는 조건으로 허락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제가 채소를 고르는 동안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애가 박 회장 마누라래. 아비 살리려고 시집왔다더니 이젠 무슨 험한 일에 엮였다던데.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발걸음이 약간 굳었습니다. 최 의사님이 주위를 훑어보고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누가 따라붙고 있어요. 침착하세요. 우리는 서둘러 몇 가지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 좁은 골목을 지날 때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그는 키가 컸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서연 씨, 우리 사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최 의사님이 즉시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내 사장에게 전해라.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집으로 찾아오라고. 남자는 비웃으며 어둠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것이 첫 번째 경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박 회장님은 말이 없었고 몇 숟갈 뜨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감히 더 묻지 못했습니다. 상을 치우다가 저는 박 회장님 의자 밑에서 작게 접힌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단 몇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괴짝을 넘기든가 아니면 온 가족이 묻히든가. 저는 그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냉기가 흘렀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현관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로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이 단순히 바람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하고 이 넓은 집 안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관 밖 바람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속삭임 같았고 나무 삐걱이는 소리, 괴종시계의 규칙적인 소리는 모두 곧 일어날 무언가를 향한 박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의 첫 빛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을 때 저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박 여사님이 이미 나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깡마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제가 무언가 물으려던 찰나 최 의사님이 긴장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서연 씨, 어젯밤에 누군가 담을 넘었어요. 다행히 개가 짖어서 깊이 들어오진 못했지만 아무래도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어젯밤의 쪽지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최 의사님, 차라리 그 괴짝을 그들에게 줘버리면. 그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넘겨주면 아버님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도 사라질 뿐더러 우리 모두의 목숨도 안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자들은 절대 증인을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침 식사 후 박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색이 바랜 작은 동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그 괴짝 열쇠다. 이제 내가 그 안을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하지만 명심해라. 한 번 보고 나면 너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을 것이다. 열쇠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운명 전체를 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축축한 노란 불빛이 낡은 괴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꽂고 가볍게 돌리자 철컥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메마른 소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괴짝 뚜껑이 열리자 낡은 나무와 종이의 퀴퀴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안에는 끈으로 단단히 묶인 두꺼운 서류철들이 가득했고 각 서류철에는 붉은 기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류철 하나를 펼쳐보았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에는 숫자, 지도, 토지 설계도, 그리고 아버지의 희미한 이야기 속에서 들어봤던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고위 관리들과 상인들 사이에 비밀 회동을 찍은 사진들과 겹겹이 쌓인 현금 봉투 사진도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가죽 표지가 달아빠진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치자 아버지의 익숙한 흘림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매일 기록했고 믿을 만한 친구, 즉 박 회장님께 보내는 메시지도 덧붙여 놓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글씨는 급하게 쓴 듯 번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걸 발견한다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해 주시오. 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어. 믿지 마시오. 문장은 마치 중간에 끊긴 듯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는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괴짝을 닫고 수첩을 품에 안았습니다.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여기 오래 계시면 안 돼요. 마당에서 낯선 사람들 소리가 들려요. 저는 서둘러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그녀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2층 창문으로 보니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작은 파란색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문은 닫혀 있었지만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 의사님은 즉시 문을 걸어 잠갔고 박 회장님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만약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내가 경고하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라. 그날 점심 집안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고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방으로 가져와 계속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아버지가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 그리고 왜 함정에 빠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이름 중 일부는 여전히 고위직에 있었고 심지어 예전보다 더 큰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부엌으로 내려가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님이 전화를 받고는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가씨하고만 통화하겠답니다. 수화기에 귀를 대자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연 씨, 괴짝은 열어봤겠지? 좋아. 오늘 밤 그 모든 걸 가지고 나와서 우리에게 넘기면 네, 아버지는 편안해질 거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겠지.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뚜뚜 하는 신호음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님은 모두에게 일찍 자라고 했지만 저는 그와 최 의사님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수첩을 끌어안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람 소리가 다시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창밖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한 남자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야구 모자의 얼굴이 거의 가려져 있었지만 번뜩이는 두 눈만은 선명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하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밤중에 뒤뜰에서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내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어지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의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최 의사님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쨍그랑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방을 뛰쳐나가자 박 회장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당장 지하실로 가. 제가 무언가 묻기도 전에 복도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총을 겨누한 발쏘자 총성이 벽에 울려 퍼졌고 그림자는 쓰러졌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제 손을 세게 잡아 끌며 거의 질질 끌다시피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위층에서 들려오는 최 의사님의 외침과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박 회장님은 안에서 지하실 문을 단단히 잠그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놈들이 여기까지 찾아왔다.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어. 저는 떨면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들이 올 줄 아셨어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눈에서 아주 낯선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온화한 눈빛이 아닌 수많은 위험을 겪어온 사람의 차가운 날카로움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다. 나도 한때는 그들의 일부였으니까. 그 말은 마치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고 등이 괴짜게 닿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 회장님은 자리에 앉아 품에서 기묘한 문양이 새겨진 낡은 금속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나는 어두운 거래의 흔적을 처리하는 조직에서 일했다. 네, 아버지는 그들에게 맞서 증거를 수집한 최초의 인물이었지.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 접근하신 것도 처음에는 그랬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후회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분 곁에 있을수록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그분은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 모든 것이 틀어졌을 때 나는 그들을 배신하고 이 증거를 지키기로 선택했다. 지하실 문을 두드리는 격렬한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에서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박진우, 문 열어. 우리가 부수게 만들지 마. 박 회장님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잘 들어야 한다. 이 증거는 내 아버지를 구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연결고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하지만 저들 손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저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내가 지하실 문을 열면 너는 괴짝 뒤 비밀 통로로 숲으로 도망쳐라. 내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돌아보지 마라.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쇠를 가는 드릴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일어나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마치 당부를 새기려는 듯 힘주어 눌렀습니다. 내 말을 명심해라. 가자. 그는 괴짝 뒤에 널빤지 하나를 돌렸고 칠흑 같은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몸을 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기 전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좁은 흙터널을 기어갔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이 손과 발에 달라붙었습니다. 등 뒤의 소음은 점점 멀어졌고 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출구에 다다랐을 때 나무십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긴 코트를 입은 낯선 남자가 서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서연 씨,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수첩을 받으려 했지만 저는 즉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가질게요. 그는 피식 웃더니 몸을 돌려 길을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숲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등 뒤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돌아보니 집이 있던 방향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두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님, 낯선 남자가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가야 합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그분도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끌려가면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속에는 고통과 함께 빚진 듯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박 회장님은 진실을 말해 주었지만 동시에 저를 돌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한때 동료라 불렀던 자들의 손에 쓰러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달이 나무 꼭대기 너머로 지고 어둠이 앞길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모든 것이 더욱 혹독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등 뒤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나무십 스치는 소리를 압도하며 울려 퍼졌습니다. 낯선 남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제 손을 꽉 쥔 채 속도를 높이라는 신호만 보냈습니다. 저는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듯 했지만 필사적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마른 개울을 건너 우리는 거대한 고목 아래에 멈춰섰습니다. 그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 회장님의 사람인 김용수입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오늘 밤 안에 아가씨를 이 지역 밖으로 빼내라고 하셨습니다. 박 회장님의 이름이 나오자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멀리 여전히 붉은 불길이 타오르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하실에 서서 마지막인 듯 깊은 눈으로 저를 보던
박 회장님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가요? 용수 씨는 제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탈출 방법을 아실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지금 그것을 지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수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제 살과 피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왜 그들은 이 수첩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제가 읽은 몇몇 페이지는 자잘한 기록, 화학 공식, 그리고 길고 복잡한 숫자들 뿐이었는데 이것이 증거라면 분명 더 끔찍한 무언가를 담고 있을 것이다. 제가 묻기도 전에 용수 씨는 저를 끌고 산비탈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30분 넘게 비탈을 오른 후 저는 기진맥진하여 바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용수 씨가 주위를 살피며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고 새벽에 사람이 마중 나올 겁니다. 달은 완전히 모습을 감췄고 하늘은 칠흑 같았습니다. 저는 얇은 옷을 입은 채 웅크렸지만 마음을 짓누르는 혼란스러운 만큼 춥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펴고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책등의 바싹부터 거의 하나가 된 얇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용수 씨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다시 보는 겁니다. 저는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그 종이를 떼어내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 위에는 강가의 한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가 있었고 붉은 원 표시와 함께 날짜 그리고 기묘한 기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도 전에 용수 씨가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탐색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을 기소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조직이 환경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을 강에 몰래 버렸고 그 대가로 돈과 권력을 얻었습니다. 아가씨의 아버님은 그 조직 전체를 파악한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실험실에만 틀어박혀 계시던 온화한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큰 사건을 홀로 조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박 회장님은 왜 이걸 가지고 계셨죠? 저는 용수 씨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그분도 한때 그 조직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아버님을 만난 후 마음을 바꾸셨죠.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용수 씨의 말은 저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박 회장님이 조용히 저를 관찰하던 순간들, 무심코 던지던 말들, 그리고 도망치라고 신신당부하던 의미심장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 아래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샅샅이 뒤져. 멀리 못 갔을 거야. 용수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시죠. 우리는 반대편 오솔길로 뛰어내렸습니다. 추격하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대로 계속 도망치다가는 조만간 잡힐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용수 씨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눠서 가요. 아저씨는 이 종이를, 저는 수첩을 가질게요. 둘 중 하나가 잡히더라도 절반은 남잖아요. 용수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종이를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고 저는 수첩을 옷 안쪽에 숨겼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개울 아래로, 저는 산비탈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고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번쩍였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손바닥이 찢기고 피가 마른 나무잎에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감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이 증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덤불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폐는 타는 듯 했습니다. 멀리서 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추격자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온 사람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두꺼운 재킷을 입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서연 씨,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오랜 친구 한지수라고 해요. 당장 여길 떠나야 해요. 그들이 용수 씨를 붙잡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잡혔다고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으면 당신도 잡힐 거예요. 지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제 반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를 한번 돌아본 뒤 그녀를 따라 숲속의 구불구불한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가 아버지와 박 회장님에 대해 알게 된 것은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재촉하는 종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지수 씨는 저를 데리고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오솔길을 통해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이슬에 젖어 미끄러운 흙길이었지만 우리는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한순간의 지체가 목숨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기차역 근처에 다다르자 지수 씨가 멈춰서서 후드를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반으로 접힌 기차표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서울 가는 기차표예요. 3호차 제일 뒷자리에 앉고 낯선 사람과는 절대 말 섞지 마세요. 저는 기차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언니는요? 저는 다른 기차를 탈 거예요. 하지만 도착하면 임 교수라는 분을 찾아가세요. 아버님과 함께 일했던 분인데 지금은 공과대학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분만이 수첩에 있는 암호를 전부 해독할 수 있을 거예요. 수첩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옷 안쪽에 숨겨둔 그것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뜨거우면서도 무거운 숫덩이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 씨는 저를 몇 초 더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만약 박 회장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분의 설명을 꼭 들어보세요. 당신이 아직 모르는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기차가 역을 떠날 때 해가 산맥 위로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창문에 바싹 기댔습니다. 풍경은 점점 뒤로 물러났지만 박 회장님과 용수 씨의 모습은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쯤 용수 씨는 어떻게 됐을까? 박 회장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계실까? 기차는 거의 4시간 동안 달렸지만 제게는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붙이려 했지만 번번이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 저를 알아볼까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중앙역에서 저는 수많은 인파에 섞여 내렸고 미행을 피하기 위해 군중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임 교수님의 주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불안했습니다. 한적한 동네, 이끼 낀 기와를 얹은 낡은 집들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14번지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50대쯤 되어 보이는 키 크고 마른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이재성 씨 딸 이서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듣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문을 활짝 열어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은 책과 화학약품, 서류들로 어지러웠고 공기 중에는 화학용액 냄새가 희미하게 맴돌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거예요. 지수 언니가 교수님만이
이걸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임 교수님은 수첩을 펴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깊은 눈은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지도가 있던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맞군. 이 기호들은 그분 외에는 아무도 쓸 수 없지.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는 건가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강으로 화학 폐기물을 무단 방류한 오염도를 증명하는 모든 데이터와 불법 저장 창고의 위치를 기록한 자료다. 만약 공개되면 적어도 거물급 인사 몇 명은 무너질 것이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바로 공개하지 않으셨죠? 임 교수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족을 보호할 계획이 없다면 모두가 위험해진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더 확실한 증거와 이 모든 것에 맞서 싸워줄 힘 있는 사람이 필요했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남긴 짐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 묻기도 전에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 교수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저를 부엌 뒤 작은 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엿보았습니다. 낯선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임 교수님 좀 뵙겠습니다. 교수님 연구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임 교수님은 태연한 척했지만 저는 그의 손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관련된 연구는 더 이상 하지 않소.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게 만들지 마시오. 대화는 짧았지만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임 교수님은 방으로 들어와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네. 우리는 뒷문으로 집을 빠져나와 작은 골목을 따라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임 교수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더 안전한 곳이 있네. 하지만 가는 길이 험할 거야.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야 하고 자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걸세. 누구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진지하면서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우 회장 일세. 그 말은 마치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박 회장님에 대한 모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의 예야 무서워 말하던 그 말까지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서는 반가움과 함께 막연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버스 터미널은 소란스러웠지만 제 귀에는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박 회장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까? 시외버스가 도시를 떠날 때 하늘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임 교수님은 제 옆에 앉아 빗물에 젖은 창밖을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회장님에 대해 더 묻고 싶었지만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살아계신 걸까?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지셨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임 교수님은 그가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걸까? 버스는 3시간이 넘게 달려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 멈췄습니다.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고 길가의 집들에서 피어오르는 연탄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임 교수님은 저를 한적한 찻집으로 이끌고 따뜻한 차 2잔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더 걸어가야 하네. 그분이 계신 곳은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 믿을 만한 몇 사람만 길을 알 뿐이야. 왜 박 회장님은 여기에 숨어 계신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 교수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와의 결혼식 이후 그분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알았네. 하지만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자네와 자네 아버지 모두 위험해졌을 거야. 그분은 물러나서
몰래 조사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목숨을 부지했던 걸세.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이전의 원망스러운 감정은 점차 희미한 호기심과 희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우리는 찻집을 나와 숲을 가로지르는 흙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벌레 소리와 나무십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묵직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1시간이 지났을 때 임 교수님은 낡은 양철 지붕을 얹은 통나무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문을 3번,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2번 두드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키가 크고 마른 백발이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박 회장님의 쉬었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축축하고 차가운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의 모습은 희미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울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임 교수님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며 저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집안은 소박했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 몇 개, 쇠로 된 캐비닛 하나, 그리고 구석에서는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제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 저를 쫓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르신, 왜 떠나셨어요? 그날 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사라지셨잖아요. 그동안 저와 아버지가 얼마나. 박 회장님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안다. 네가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남았다면 놈들은 너를 이용해 네 아버지를 통제했을 거다. 내가 죽은 척 사라져야만 놈들이 추적을 멈출 테니. 그럼 여기서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증거를 수집하고 내 아버지가 남긴 것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는 임 교수님을 힐끗 보았습니다. 임 교수가 내게 수첩을 가져다 줬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님은 그것을 들어 몇 장 넘겨보더니 바로 덮었습니다. 이것이 열쇠다. 하지만 세상에 공개하려면 내 아버지가 아주 뜻밖의 장소에 숨겨둔 마지막 암호 조각이 필요하다. 제가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디요? 박 회장님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네가 살던 옛집, 부엌, 구석, 3번째 벽돌 밑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은 지금 폐쇄되었고 누가 그곳을 지키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를 계속 쫓아다니던 그물이었습니다. 임 교수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그곳으로 돌아가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박 회장님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필요하다. 내일 밤 놈들이 경비 교대를 할 때 우리가 들어간다. 서연이, 너만이 그 낡은 자물쇠를 열 수 있다. 어릴 적 내 아버지가 널 위해 고쳐준 바로 그 자물쇠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더는 도망만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 회장님은 캐비닛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지도와 몇 가지 도구, 그리고 낡은 권총, 한 자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총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네가 이걸 쓰지 않길 바란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 저는 권총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손에 쥘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님의 단호한 눈빛은 이 게임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쳤고 국경 지역의 밤하늘은 칠흑 같았습니다. 저는 모닥불 옆에 앉아 박 회장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조각들을 맞추었습니다. 배우 세력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가 그 길을 걷게 된 이유, 그리고 박 회장님이 수년간 감내해야 했던 희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를 산 남자, 도망친 사람, 혹은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모습은 모두 거대한 그림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나머지 부분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 회장님이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피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그는 수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을 겁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옛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모든 비밀이 드러나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가 막 지고 국경 마을 전체가 옅은 안개에 잠겼습니다. 저는 어두운 새 옷을 입고 목도리를 단단히 둘렀습니다. 박 회장님과 임 교수님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작은 손전등, 자물쇠를 여는 도구, 그리고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 표시된 지도까지. 떠나기 전 박 회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명심해라. 내 아버지가 숨긴 것을 찾으면 즉시 떠나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 돌아보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나 임 교수님이 위험에 처하면 외면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을로 이어지는 흙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이 비쳤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옛집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박 회장님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당에서 경비 2명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대할 때까지 기다리세. 임 교수님이 속삭였습니다. 약 10분 후 두 경비원의 손전등 불빛이 점점 멀어졌고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벽의 바싹부터 부서진 담장 틈으로 몸을 숙여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집의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찌르자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낡은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대문 자물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어릴 적 아버지가 이 자물쇠 여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몇 초 후 자물쇠가 가볍게 열렸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한 바퀴 훑었습니다. 부엌은 그대로였습니다. 얼룩진 벽, 몇 달 전 타다 남은 땔감, 냄새. 저는 박 회장님의 말대로 벽돌을 하나씩 세며 다가갔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벽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세차게 뛰었습니다. 흙먼지 아래에는 작은 쇠상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막 그것을 집어 들려는 순간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회장님이 즉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총을 꺼내 뒷문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정문이 걷어차였고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비치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잡아. 저는 쇠상자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임 교수님이 저를 끌고 뒷마당으로 달려갔지만 곧바로 뒷골목에서 2명의 그림자가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가 병원에서 봤던 저를 계속 감시하던 그 남자였습니다. 상자 내놔, 이 계집애야.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박 회장님은 대답 대신 하늘을 향해 2발의 총을 쏘았습니다. 총성이 온 마을에 울려 퍼지자 놈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임 교수님은 그 틈을 타 저를 좁은 벽 틈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남아 엄호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몇 미터 뛰지 못해 임 교수님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는 한 놈에게 맞아 쓰러져 있었습니다. 총은 멀리 날아갔고 박 회장님은 가장 덩치 큰 놈과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성은 도망치라고 했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달려가 온 힘을 다해 박 회장님을 붙잡고 있는 놈의 머리에 벽돌을 던졌습니다. 그가 비틀거리자 박 회장님이 빠져나와 저를 끌고 뛰었습니다. 우리는
강둑으로 이어지는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강물은 세차게 흐르며 은빛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한다. 저쪽으로 가야만 안전해. 하지만 막 물가에 발을 내딛는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 회장님의 몸이 멈칫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흘러나온 피가 셔츠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가, 돌아보지 마. 그가 저를 앞으로 세게 밀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지만 파도 소리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한 손이 저를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임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강 한가운데로 노를 저었습니다. 강둑에서는 박 회장님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그의 모습은 굳건했습니다. 놈들은 감히 물속으로 쫓아오지 못하고 욕설만 퍼부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도착해서 저는 쇠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전 것보다 얇은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빠져있던 암호 조각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조합하면 그들이 부패를 저지르고 제 어머니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진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저편에 홀로 남아 위험에 맞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 교수님이 제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이것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날이 밝아오고 첫 햇살이 안개 낀 강 수면 위로 비쳤습니다. 저는 박 회장님이 남아있는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날 밤 저와 임 교수님이 강을 건넌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첩과 모든 증거는 도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수많은 조사와 재판 끝에 그 범죄 조직은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병원에서 봤던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뉴스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박 회장님의 소식이 여전히 묘연했기에 기쁨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 날 밤 강둑에 서서 어깨가 피로 물든 채 멀리 떠나라고 당부하던 박 회장님의 모습을 꿈꾸다 놀라 깨곤 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그를 향해 달려갔지만 결코 닿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임 교수님이 제가 머무는 마을의 하숙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치 먼 길을 온 듯 모서리가 달아빠진 낡은 편지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날 밤 나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한 주민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너와 임 교수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국경 지역에 남아 이름을 바꾸고 국경 수비대에서 일하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었지만 아직 바로 돌아갈 수는 없구나. 부디 잘 지내고 내 자신을 잘 돌보거라. 언젠가 내가 너를 찾아가마. 박진우. 저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안도감과 고통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을의 옛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은 조사 때문에 대부분 철거되었고 흙바닥과 비스듬한 벽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오랫동안 서서 이끼 낀 벽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어머니의 웃음소리, 엄격하지만 따뜻했던 아버지의 눈빛, 그리고 박 회장님의 조용한 모습이 하나로 뒤섞여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낡은 삿갓을 쓴 깡마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눈빛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서연이, 맞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었다가 이내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익숙한 강바람과 국경의 햇볕 냄새에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군요. 그는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처럼 온화한 미소였지만 주름은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회복 후 국경 수비대를 도와 여러 밀수 사건을 해결했고 그 조직이 완전히 소탕된 후에야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부엌이었던 현관에 앉았습니다. 그는 강을 건너던 그 밤의 세세한 이야기,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 그리고 숨어 지내야 했던 기나긴 날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한 사람에 대한 감사함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임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셋은 함께 차를 마시며 논 위로 지는 노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우리의 여정은 끝났지만 우리를 잇는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향을 피웠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제 마음을 먼 곳으로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끝까지 살아서 싸웠습니다. 다음 날 박 회장님은 마을에 남아 집을 다시 짓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읍내에서 계속 교사 일을 하지만 주말마다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임 교수님은 연구실로 돌아갔지만 틈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해 가을, 들판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흙냄새와 평화로운 기운을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모든 풍파가 지난 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받는다는 것,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강둑을 바라보니 작은 배 한 척이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강물을 물들이는 모습이 운명의 그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회장님과 임 교수님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이야기는 평화롭게 막을 내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서연 씨의 눈물겹고 험난한 여정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사함, 그리고 의지의 힘이 가진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운명 앞에 무력해 보였던 한 소녀가 가족을 지키고 진실을 찾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어두운 세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박 회장님은 의로운 마음으로 나이는 결코 옳은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때로는 가장 혹독한 시련이 바로 우리 내면의 잠재된 힘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내, 용기, 그리고 사랑은 사람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마저도 극복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해 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깊이 있고 진솔하며 영감을 주는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이 메시지를 전파합시다.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믿음과 사랑을 굳건히 지킨다면 우리는 평온의 항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